안녕하세요. 한여름밤의 고민 해결소 다문화 학부모 아카데미 오늘로 벌써 세 번째입니다. 자, 저는 서울 다문화 교육지원센터의 박에스더라고 합니다. 오늘은 학부모님들께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질문을 보내주셨던 또 굉장히 궁금해하셨던 부분,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께 방송을 할 예정인데요. 우리 아이들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친구들이 집에서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좋은 기기를 사주면 공부를 열심히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으로 장비를 많이 사줬는데, 장비를 사주니까 이 친구들이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다, 그런 걸로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미디어를, 아이들이 핸드폰을, 그리고 여러 가지 매체들을 제대로 보고 활용할 수 있을까? 이 21세기 미래를 대비하는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시초가 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사님은요, 시청자 미디어 재단 그리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미디어 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장소영 강사님과 함께 오늘 미디어 교육 할 건데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고, 오늘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저희 서울 다문화 교육지원센터 유튜브 채널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부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시대에 미디어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을지 먼저 보시고, 그 다음 2부에 저는 Q&A 시간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코로나의 시대 어떻게 미디어를 봐야 하는지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될 미디어 교육 전문 강사 장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서 소개받았던 언론지능재단 그리고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 15년째 미디어 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미디어 전문 강사로 활동하면서 책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공부를 시작하고 또 인문학 강의도 하고, 대학에서는 현재 에세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런치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만나서 반갑고, 오늘 강의 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저와 소통을 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우리에게 가장 핫한 이슈가 뭘까요? 바로 코로나19겠죠. 정말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는데 굉장히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졌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인 거리두기니 비대면이니 온라인이라든지 이러면서 디지털 미디어와 한층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들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 또 모든 사람들이 겪는 것들이 스마트폰이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컨택트라고 해서 직접적인 만남, 소통 이런 것들을 중시하고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조금 더 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직접적인 접촉을 권했다면, 최근에는 이 컨택트라는 단어에 부정적인 의미의 on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비대면으로 접촉하지 말아라는 뜻으로 언택트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언택트를 좀 넘어서서 이제는 온라인으로 소통을 해라 라는 뜻으로 온택트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우리의 생활이 조금 달라졌죠.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가 일상화되었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수업하는 것들이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방에서 생활하면서 즐길 수 있는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온라인 공연이라든지 온라인 회의라든지 온라인 미술관 그리고 여행조차도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즐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청소년이라든지 부모님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들에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해지고 유아의 성장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바깥놀이를 하지 못해서 신체 운동이 발달에 저해가 되고 마스크 사용이 장시간 되면서 언어적인 노출이 저해가 되다 보니까 발달의 기회가 감소하고 있더라라는 응답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과도한 실내 생활로 인해서 스트레스, 짜증 이런 공격적인 행동들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년기를 올라간 초등학생이라든지 중학생,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력 격차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교원단체에 선생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심각한 편이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60%나 됐고 매우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던 분들이 20%나 됩니다. 그러면 60%, 20% 합하면 80%에 달하는 교원들이 학생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학력 격차가 극심해지고 있다라는 응답이 될 텐데요. 원인이 무엇인지를 또 여쭤봤더니 학생이나 교사 간에 이 피드백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드백이 없어서 학력 격차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피드백이 또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학력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이 되면서 비대면 상황으로 수업을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 원격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처음에는 이 상황이 어색하지만 화면을 켜고 저를 바라보고 응답을 해주거나 적응하려는 노력이 보였지만 이런 것들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화면을 끄고 천장을 보여준다거나 또는 전혀 다른 화면을 보여준다거나 뭐 까맣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응답을 하지 않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원격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집중할 수 없어서 원격 수업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장점, 단점이 있는 이 시대에 자녀 교육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우선 자녀에 대한 이해가 우선시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가 미디어의 변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이 자녀 세대와 미디어의 관계를 좀 인식하고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인식과 파악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으로 실천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해 볼 텐데요. 우선 강의 진행 순서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미디어 환경의 변화, 다 경험을 하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미디어 환경이 변화되어 왔고 그 미디어 환경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의 종류,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정보 중에서 양질의 정보가 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정보들, 허위 조작 정보들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는데요. 그런 허위 조작 정보의 개념과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허위 조작 정보 굉장히 난무하고 과잉 정보로 인해서 가짜 뉴스들이 넘치고 있는 이 사회에 어떻게 미디어를 바라봐야 하는지 미디어 리터러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필요한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으시나요? 궁금한 것이 있거나 새로운 소식이 알고 싶다면 예전에 저희 부모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책이라든지 텔레비전이라든지 어른들한테 직접 물어보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떠오를 텐데요. 아이들한테는 이 미디어의 변화로 인해서 떠오르는 것이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신체밖에 없을 때는 손짓이라든지 몸짓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목소리가 전달할 수 있는 전체 수단이었죠. 그런데 이 손짓, 몸짓, 표정, 목소리 이런 것들로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빠르고 하긴 하지만 제한점이 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안에 있지 않은 대상에게는 전하고 싶은 얘기를 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니즈에 의해서 우리는 벽화를 그려서 전달하고 싶은 얘기를 벽에 남긴다거나 하는 방식을 썼었고요. 수메르인들 같은 경우에는 문자가 생겨나면서 양피지라든지 파피루스 같은 곳에다가 글자를 적어서 이야기를 전달을 했죠. 그러면서 1456년에는 드디어 종이가 생겨나고 쿠텐베르크에 의해서 인쇄 매체가 발달하면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책과 신문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체로만 전달했을 때의 제한점을 뒀던 시간적인 제한이라든지 공간적인 제한이 좀 자유롭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몇천 년 전에 쓰였던 책들도 지금의 우리가 만날 수도 있는 게 바로 이 문자 매체와 인쇄 매체가 발달을 하면서 생겨난 아주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등장을 하게 되죠. 전화가 등장을 하고 직접적으로 궁금한 것에 대해서 전화기를 돌려서 금방 물어볼 수 있는 아주 같은 장소는 아니지만 먼 곳에 있는 사람들과도 직관적으로 통화가 가능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방송 미디어, 즉 음성과 영상으로 볼 수 있는 매체들에 대한 요구도 생겨났습니다. 음성 매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음성 매체 같은 경우에 떠오르는 게 바로 라디오죠. 라디오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주파수만 맞추면 사람의 목소리가 나와서 정보를 전달해주고 음악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청각적으로 듣는 것에서 사람들은 또 다 한 발 나가고 싶어 하죠. 귀로만 듣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게 뭘까요? 눈으로도 보고 싶다라는 니즈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텔레비전인데요. 이런 영상 매체를 통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흑백 TV에서 또 칼라 TV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방송 미디어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방송 미디어 시대와 함께 가고 있는 것이 있죠. 1980년대에 개인 컴퓨터가 대중화되기 시작합니다. 개인 컴퓨터가 등장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좀 더 다른 소통의 접근 방식이 달라졌는데요. 1989년에 인터넷,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www.이라는 이 인터넷 서비스가 1989년에 시작됐는데요. 이게 월드와이드 맵이라는 이 인터넷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들고 다닐 수 있는 스마트폰이 2000년 이후에 상용화가 되면서 우리의 생활은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굳이 이 미디어의 변화를 하나하나 짚어주지 않으셔도 부모 세대들은 이런 것들을 직접 겪어 오셨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디지털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세대 간에 좀 달라졌죠. 저 세대, 부모 세대만 해도 X세대니 실버 세대니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요즘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M세대, Z세대, 알파세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M세대라는 말은 82년서부터 95년에 출생했던 지금의 20대, 40대 초반을 얘기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C를 중심으로 해서 인터넷 혁명을 가져온 세대입니다. 그리고 Z세대라고 한다면 지금의 10대, 20대 중반을 얘기하죠. 막 모바일과 디지털이 등장을 하면서 디지털 원주민으로서 시작되는 단계인데요. 이때는 태블릿 PC라든지 인터넷이 익숙해지면서 SNS를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지금 듣고 계시는 부모님들의 자제분들에 좀 해당이 될 텐데, 알파 세대, 지금의 10살 이하의 2011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알파 세대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디지털이 없었던 적이 없는 아주 완벽한 디지털 원주민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우리가 부모 세대가 이해할 수 없는 동영상 위주로 검색을 하고 유튜브로서 정보를 얻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당연시 여겨지는 그런 세대인데, M세대, Z세대, 알파세대에 대한 이해가 우리 부모 세대가 없다면 이 미디어 리터러시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대 간에 어떻게 미디어에 의해서 달라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각종 포털이라든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으로 우리가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졌는데요. 이 쌍방향 소통이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TV까지 넘나들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2015년에 마이 리틀 텔레비전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방송에서, 텔레비전 방송에 인터넷이 접속이 돼서 실시간으로 반응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방송을 할 수 있는 것을 접목시켰는데요. 그 전에는 우리가 텔레비전이라든지 라디오, 신문 매체를 통해서
주어진 정보들을 소비만 하는 소비자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디지털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우리는 소비자의 입장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재생산할 수 있고 또 만들 수 있는 생산자의 입장까지 넘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생비자라는 말이 생겨났는데, 이런 생비자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어두운 그림자 같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보가 과잉하다 보면 그 정보 중에 취할 것들이 많겠지만 취할 수 없는 좋지 않은 정보들도 섞여 있다라는 것이 문제인데요.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어떤 단점이 있는지 미디어 발달이 가져온 명암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디어 발달에 의한 긍정적인 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발달돼서 우리가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거 한번 떠올려 볼까요? 유튜브 한번 떠올리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평범한 사람들이 스타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오디션 프로라든지 이런 곳에서 통과가 된 사람들만이 스타가 되었다면, 이제는 내가 노래를 잘하면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커버한다거나 또는 내가 일상생활에서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켜서 굉장히 인기를 얻게 되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도 스타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면 최근에 박말래 할머니라는 분 같은 경우에는 70세가 넘으신 어르신인데, 그 어르신께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방송이 바로 유튜브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시고 심지어는 구글의 CEO라든지 유튜브 CEO를 만나기까지 되는 그런 일들도 정말 마법같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미디어 발달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알고 싶거나 공부를 하고 싶으면 학교에 가서 또는 책을 통해서 또 선생님에게 직접 물어봐서 공부를 했다면, 요즘 세대들은 조금 달라졌죠. 언제든지 구글링을 한다거나 포털에다 검색을 한다거나 해서 새로운 교육의 장소로 이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튜브를 열면 언제든지 내가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아주 직관적으로 소개를 해주거나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입맛에 맞게 골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디어 발달로 인해서 새로운 교육의 장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전에는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전달해 주는 것을 수용만 하는 자세로 뭔가를 봤다면, 이제는 내가 찾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내 의견을 유튜브로 만들어서 올리기도 하기 때문에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외국을 나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외국의 소식을 신문이나 텔레비전이 아니라 국경을 넘나드는 소식들을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SNS를 통해서 접할 수 있게 되는 것도 미디어 발달이 가져온 굉장히 좋은 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면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미디어 발달이 가져온 어두운 면,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상의 공간이다 보니까 이 가상 공간에서 회피와 일탈의 공간으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른을 흉내내는 콘텐츠를 올리는 경우들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앉아서 하는 컴퓨터라든지 노트북하고는 다르게 언제든지 휴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접근이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절제하고 심지어는 중독에까지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것도 단점이고요. 또 하나는 차별과 혐오의 표현이 난무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상의 공간이기 때문에 회피와 일탈을 통해서 내가 평상시에 대면 상태에서 할 수 없었던 자극적인 말이라든지 혐오의 표현이라든지 이런 말들을 그냥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모모충, 모모여, 모모남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자극적인 말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도 미디어 발달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 안 보여주고 싶은데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 아이가 보는 엘사 겨울왕국 그 영상에 엘사 게이트라고 해서
변질시켜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엘사를 검색했는데 엘사가 술 마시는 장면을 보여주는 영상이라든지 또는 아이가 좋아하는 만화를 보여줬는데 그 만화가 변질되어서 만들어진 그런 컨텐츠들을 알고리즘에 의해서 추천해주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막아주고 싶은데도 쉽게 노출이 돼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 민감한 세대들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정말 끝까지 파헤쳐서 진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카더라 하는 루머, 악성 루머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재생산해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루머가 루머로 끝나면 그것도 문제인데 이것이 언론의 형태를 갖춘 가짜 뉴스의 형식으로 변질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실제 정말이라고 믿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디어가 가져오는 양질의 좋은 면뿐만 아니라 이런 부정적인 면들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제대로 된 미디어 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정보가 전염병처럼 퍼지는 사회를 우리는 인포데믹 사회라고 하는데요. 이 인포데믹이라는 말은 인포메이션이라는 정보라는 뜻과 전염병이라는 뜻이 합성된 건데요. 잘못된 정보라든지 악성 루머들이 전염병처럼 급속하게 퍼져서 혼란을 초래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미지처럼 코로나 굉장히 우리 사회에 퍼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확산된 것만큼 잘못된 정보들도 확산되는 이 인포데믹 사회에 우리가 그 미디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면 우선 어떤 유형의 정보들이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가짜뉴스로 확산이 돼서 퍼지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씩 진화하면서 퍼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루머라든지 유언비어 같은 경우는 근거 없이 퍼지는 불확실한 소문을 말합니다. 이런 근거 없이 퍼지는 불확실한 소문뿐만 아니라 또 의도를 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거짓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구성된 허위 정보가 있는데요. 바로 풍자라든지 패러디를 그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정보, 의도적이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전파되는 사실이 아닌 정보를 우리는 잘못된 정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허위 조작 정보는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서 대상을 속이려는 의도를 다분히 가지고 있고 계산된 방식으로 퍼뜨리는 정보를 허위 조작 정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가장 위험한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정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언론의 형식을 갖추어서 유포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신뢰를 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미지로 잠깐 보실 텐데요. 여기에 보시면 파란 부분이 전체가 정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파란 부분 안에 루머도 있고 패러디도 있고 잘못된 정보도 있고 조작된 정보도 있는데요. 루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을 약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면서 속일 의도를 굉장히 다분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루머라든지 잘못된 정보라든지 조작된 정보들이 제 앞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빨갛게 보이는 가짜 뉴스로까지 번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통령님이시죠. 2015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되기 전에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사 왜곡 교과서를 반대하는 이 1인 시위 장면이 많이 변질되어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게임 카드를 도용해서 패러디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분히 이것이 가짜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구성해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세 번째 보여드린 이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패러디도 아니고 명백한 허위 조작 정보죠. 앞에 쓰여 있는 내용도 다르고 밑에 보여주고 있는 것도 명백하게 거짓인데 이런 것들을 그냥 유포해서 사람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인식을 좋지 않게 바꾸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가 이렇게 변질되어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머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루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이런 루머가 정말 언론의 형태를 갖추어서 유튜브라든지 커뮤니티로 확산이 되어서 가짜 뉴스로 확산이 되고 있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고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가짜 뉴스의 정의. 좁은 의미에서는 뉴스의 형태를 띠고는 있지만 사실이 아닌 뉴스를 우리는 가짜 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는 온갖 허위 정보, 의도적인 조작서부터 해서 오보라든지 확대된 소문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가짜 뉴스라고 하는데요. 이 가짜 뉴스라는 말이 언론의 신뢰를 낮춘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최근에는 허위 조작 정보라는 말로 바꾸자라고 해서 가짜 뉴스보다는 여러분들도 이제 허위 조작 정보라고 말을 바꿔서 쓰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허위 조작 정보를 왜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예전에 어머니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양치기 소년 이야기 다 아시나요? 그 이야기 같은 경우에 그 양치기 소년이 했던 거짓말은 단순히 심심하기 때문에 했던 재미 추구를 목적으로 했던 허위 조작 정보입니다. 하지만 이 허위 조작 정보 중에 내가 재밌기 위해서 했던 것이지만 정치적으로라든지 경제적으로 굉장히 누군가에게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누군가에게는 이 가짜 뉴스들이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짜 뉴스가 왜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허위 조작 정보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를 겪어오면서 코로나19에 관한 허위 조작 정보 알고 있는 거 뭐가 있으실까요? 제가 몇 가지 준비를 해가지고 와봤는데요. 소금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 치료 가능하다라는 거 우리 코로나19가 맨 처음에 확산되기 시작할 때 나왔던 정보인데요. 이거 역시 페이크 뉴스죠. 한 종교 집단에서 신도들을 받아들일 때 입에 분무기로 소금물을 뿌려주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집회에 들어가기 전에 입에 또는 손에 이 소금물을 뿌려줬었는데 이거 진짜 아니죠? 페이크 뉴스. 이건 너무 초반에 나왔던 거라서 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그리고 백신 맞기 전에 삼겹살 먹으면 통증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역시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맞으면 유전자 변형이 생길 수 있고 그것에 의해서 칩이 들어가서 센서로 인해서 인체가 조정당할 수 있다라는 뉴스들도 퍼지고 있었는데요. 이런 거 역시 가짜 뉴스죠. 우리에게 굉장히 분노를 하게 했던 유산균 음료를 마시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억제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이뿐만 아니라 명백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의도성 없이 퍼진 잘못된 정보 때문에 착각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화면에 보시면 치약 그림이 있죠. 치약이 여러분들 집에 있는 치약을 한번 살펴보시면 튜브 끝에 파란색이라든지 초록색이라든지 검은색 이렇게 색띠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보고 어떤 사람들이 SNS로 이런 글들을 공유를 했습니다. 초록색은 천연 성분이고 파란색은 천연 성분과 인공 성분이 합쳐진 것이고 까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인공 성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쓰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알아봤더니 이것은 전혀 사실 무근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저 띠가 뭔지 궁금하시죠? 저 띠는 튜브 가운데를 집게로 잡고 정확하게 가운데에다가 내용물을 주입하기 위해서 찝었던 가운데 부분의 그 집게 표시라고 합니다. 전혀 성분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잘못해서 퍼지게 되는 뉴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건강 관련돼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건강 관련돼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포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검토를 하시고 수용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으로 정보를 볼 때 굉장히 손쉽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통계 자료죠. 우리가 줄글을 읽는 것보다 이미지로 되어 있는 통계 자료포를 보는 것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통계 자료를 읽는데 통계 내용을 샅샅이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만 대충 훑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경우에도 2.8, 2.1이라고 내용을 상관없이 2.8, 2.1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가 다릅니다. 2.8이 훨씬 수치가 높은데도 2.1보다 아래에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보이죠.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저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대충 이미지 흐름만 보고
증가했구나. 가계 소득률이 증가했다네.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잘못된 정보를 우리가 잘못 퍼뜨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또 보시면 찬성과 반대라고 되어 있으면서 찬성 절반 그리고 반대도 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죠. 그런데 숫자를 한번 보세요. 찬성은 82.9%고 반대는 12.6%입니다. 수치상으로 굉장히 차이가 났지만 이 그래프상으로는 별 차이가 느껴지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저 파란과 빨강 색깔과 이미지만 통해서 본다면 우리가 저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인식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통계 자료들도 있기 때문에 이미지로 보여주는 통계 자료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정보가 다양한 면으로 잘못된 정보들이 확산되고 있는데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허위 조작 정보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딥페이크에 의해서 정보들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딥페이크라는 것은 딥러닝이라는 말과 가짜의 혼성어인데요.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모여져 있는 빅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필요한 규칙이라든지 룰을 스스로가 학습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스스로 학습한 것을 가지고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가짜를 혼합시킴으로 인해서 얼굴이라든지 특정 부위를 합성해서 만들어낸 영상물들을 우리는 딥페이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딥페이크가 가져오는 분명히 좋은 기술적인 변화로 인해서 가져오는 긍정적인 영향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기술이 발달하는 것은 인간이 더 편리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만들어진 이유는 긍정적인 영향이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자, 긍정적인 영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딥페이크 기술에 의해서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굉장한 끼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가 너무 부끄러워. 그래서 내 끼를 발산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딥페이크로 인해서 부캐와 같은 제2의 인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외모 컴플렉스가 좀 있어. 그런데 나 유튜브도 찍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이 나 못생겼다고 해서 안 봐주면 어떡하지? 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는 데 있어서 내 외모, 내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게 이런 것들 딥페이크 기술에 의해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여기에 보시는 이 사람 얼굴은 바로 유튜버 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실제 인물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은 실제 인물이 아닌 딥페이크로 만들어낸 가상의 얼굴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 가상 유튜버인 루이의 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실제 인물하고 너무나 똑같아서 우리가 몰입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딥페이크 기술에 의해서 그리운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오래전에 돌아가셨던 우리 할머니라든지 할아버지라든지 이런 분들을 사진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그들의 눈동자, 입모양, 목소리 이런 것들도 다 재현해낼 수 있기 때문에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딥 노스텔지의 기능까지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우리들이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는 유관순이라든지 윤봉길이라든지 또는 안중근 의사의 사진을 이용해서 이들의 눈동자와 웃는 모양 이런 것들도 재현해내고 있는데요. 우리 잠깐만 영상으로 앞부분만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개인의 신상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피해자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신상 노출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신상 노출되면 보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막기 위해서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거나 헬륨가스를 마셔서 이상하게 목소리를 변조한다거나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때 그 사람이 분명히 피해자고 하지만 그런 모자이크된 화면을 본다거나 변조된 목소리를 들을 때 그만큼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직접 실제 목소리와 또는 가상의 얼굴로 바꿈으로써 개인 신상을 보호하고 또 보는 사람으로 인해서 감정과 공감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좋은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기능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기술을 부정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이죠. 오바마 대통령이 트럼프를 욕하는 영상이 나와서 굉장히 깜짝 놀라면서 본 적이 있었는데요. 진짜 같은 가짜라고 해서 이 오바마가 실제 오바마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입모양과 목소리를 변조해서 딥페이크 기술에 의해서 트럼프는 완전 쓸모없는 인간이다라는 말을 오바마가 하는 것처럼 보여줬는데 이것도 역시 딥페이크 방식에 의해서 얼굴이나 목소리를 합성한 가짜였습니다. 이렇게 딥페이크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악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그런 잘못된 정보들을 마치 실제로 얘기하는 것처럼 선거 전이라든지 이런 때 시기적으로 터뜨리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선거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정치적 악용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불법 합성으로 만들어진 성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 정말 큰 문제인데요. 최근에 우리에게 좀 화를 불러일으켰던 사건들 굉장히 많죠. N번방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피해자들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주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그리고 심각한 인권 침해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딥페이크 기술에 의한 성범죄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국가별로 딥페이크를 포르노 사이트에 이용하고 있는 표를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이 4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보다 우리는 절반의 수준에 달하는 25%지만 굉장히 높은 지수죠. 우리도 이 딥페이크로 인해서 포르노 사이트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위험한 신호기도 하고요. 이런 딥페이크를 이용해서 유튜브에 어느 콘텐츠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봤더니 연애 부분에 81%나 이 딥페이크 기술이 이용되고 있고 심지어는 뉴스, 미디어, 정치 부분에서도 이 딥페이크를 이용해서 악용하고 있는 사례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술의 진화가 사기 수단으로도 이용되면서 사기 수단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여기 뉴스를 보시면 에너지 업체 CEO가 본사에서 CEO와 똑같은 사람이 전화를 해서 나에게 지금 24만 달러를 돈으로 붙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CEO 목소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전화를 해서 보내달라고 계좌를 주니까 정말 직원이 24만 달러를 입금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딥페이크로 발생한 첫 번째 사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딥페이크서부터 해서 갖은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려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음모론과 허위 정보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전달되는 차별적인 표현이라든지 혐오적인 이런 나쁜 표현들에 맞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미디어 리터러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리터러시라는 말은 우리말로 해석을 하자면 비판적으로 읽는 능력을 말합니다. 문식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콘텐츠를 좋은지 나쁜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마스크를 잔뜩 쓴 사람들이 있죠. 이 마스크를 잔뜩 쓴 사람들 모두 다 똑같아 보여요. 그쵸? 눈만 내놓고 모두 다 마스크를 썼네 라고 생각하는데 이 중에는 마스크가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마스크가 아니죠. 마스크가 아니라 흰 수염을 달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보는 허위 조작 정보는 많은 제대로 된 양질의 정보 속에 콕 박혀서 마치 진짜인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키워야 하는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전달받는 메시지에 접근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내가 제대로 분석하고 이해하고 평가했는지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하고 나누는 이런 것들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키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진짜일까? 맞을까? 왜 이런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지? 너무 치우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존 듀이 교육 철학자죠. 이분이 정보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을 하셨는데요. 반성적인 사고를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성적인 사고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나
왜곡된 것은 없는지 돌이켜 살펴보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것이 저는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정보를 받아들일 때 잘못된 것과 왜곡된 것을 좀 돌이켜보면서 살펴보는 비판적인 태도, 즉 반성적이고 합리적인 의심하는 태도를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